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말 그대로 개 재밌는 얘기 해주실 강아지상 관장님이죠. 이정무 펭귄 각종과학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 이정무입니다. 아, 개 할아버지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 먼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저게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늑대는 실루엣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오늘 이정무 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늑대와 개 중에 개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게 개인지 내가 키운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요? 늑대가 사람을 해치러 오지는 않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거지. 아, 늑대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양을 내가 목동이자 목동. 예, 이거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내가 키우는 양을 해치러 오는 건지 예. 양을 몰러 오는 개가 오는 건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공격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거니까. 예. 늑대가 개의 상위 개념입니다. 늑대는 학명이요 카니스 루푸스예요. 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인 거죠. 늑대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는 늑대지만 모든 늑대가 개는 아니죠. 겁니다. 그러네. 근데 왜 개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개를 알고 있었거든. 개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개과 했어요. 저 늑대가 있네. 늑대는 어떠할까? 걔랑 비슷하네. 개도 늑대도 개과에 넣은 거예요. 비슷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양이과 동물 안에 온갖 표범이, 표마, 호랑이, 고양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그만 고양이 안에 커다란 걸 다 집어넣었던 거죠. 고양이는 아종일 뿐인데. 네, 그 작은 거 하나일 뿐인데 나중에 생긴 거. 근데 인간 과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족보를 뒤집어 버렸네. 네. 그런 거 많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사실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 배우고 있으니까 교과서 바꾸기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면 결각 정작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을 배운다니까 매 헷갈리잖아요. 그렇구나. 한번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돼.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하니까 거죠. 이제는 이제 돌이킬 늑대가부터 수가 없네. 개과니까 이 교과서 다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네. 그건 대승적인 결단이 전 인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는 그럼 얼마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전적으로 개와 늑대는 99.96% 이상 일치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가 98.2% 이렇게 더 높네요. 1.8%밖에 차이 나는데 네. 개하고 늑대는 어떻게 해요? 99.96%가 뭐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더 가깝다. 그러니까 저하고 원빈 씨하고요 99.9% 똑같아요. 그렇죠. 네, 0.1밖에 차이 안 난다면 0.1이 얼마나 큰 차이냐가 수했죠. 근데 개와 늑대는 99.96%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과의 공통 조상은요 코요테와 여우, 늑대 등으로 분화했어요. 네. 어느 시기에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색 늑대종이 발생했죠. 네. 그 이후에 회색 늑대가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져서 여기서부터 개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 중에서도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이다. 네.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저 늑대 영화에 나온 거 다 회색 늑대입니다. 아, 그게 다 회색 늑대예요? 예, 알겠습니다. 늑대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네, 많이 있어요. 회색 늑대는 전 세계 북반구에 여러 아종이 있는데요. 아종 수는 연구 분류 기준에 따라 다 각자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종 이상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사는 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북극 늑대, 멕시코 늑대, 아랍에 사면 아랍 늑대, 허드슨 맘에 허드슨 늑대, 북부 로키산 늑대, 레브라도 늑대, 몽골 늑대 합니다. 다 회색 늑대예요. 다 카니스 루푸스 안에 어떤 종들이 있는 거죠. 예, 회색 늑대가 엄청 넓은 범주구나. 예. 늑대는 보통 추운 곳에 서식하나요? 예. 꼭 추운 곳에만 사진 않아요. 넓은 그래요? 환경에 이제 범위에 좀 잘 삽니다. 예. 그러니까 북극 근처의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부 같이 추운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예. 근데 중동이나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부같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도 많이 살죠. 또 다양한 아종들이 각기 다른 기후에 적응해 있어서요. 추운 지역부터 온화하거나 건조한 지역까지 서식 환경이 넓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늑대가 피해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늑대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늑대는 주로 어떤 종이었을까요? 회색 늑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색 늑대.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늑대는 뭐야? 한국에 살았던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 코레아누스라고 합니다. 아, 회색 늑대 밑에 네. 한국 늑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회색 늑대 어차피 없습니다. 다른 회색 늑대 갔다가 이제 한국에 살게 하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한국 늑대 그럼 코레아누스가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몸 길이가 1m 전후죠. 95cm에서 120cm, 야. 체중은 15에서 35kg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개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좀 큰 게. 예. 소규모로 무리를 이뤄서 생활하고요. 네. 또 울창한 산림이나 개활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먹었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먹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많았던 게 일제 강점기에 네. 대대적인 포획을 합니다. 아, 그때 많이 줄었군요. 이때 많이 잡았어요. 그다음에 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석시지가 막 파괴돼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뭘까 밀렵 많이 했고 또 인간과의 여러 갈등이 있죠. 막 못 살게 구니까. 아.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됐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대공원에 네. 늑대가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네. 1997년에 얘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 안에는 야생 늑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개마고원 같은데 뭐 북한에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야생에는 한 마리도 없으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네.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있어야 보존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야생 늑대도 한 마리도 없어. 어. 근데 얘는 여전히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에요. 늑대는요? 한 마리도 없는데. 아,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네. 멸종되었거나 멸종 개체 수가 아주 적은 종이라도 이건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아, 복원 가능성이 있어서.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호랑이와 있는 것 달리. 같고 어디 하다가 우리 반달곰처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해지하지 말고 놔두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희망을 놓지 못했구나. 예. 그러면 늑대와 개가 분화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관장님? 그러니까 개 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오래된 개 화석이 한 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발굴됐어요. 예. 근데 독일 지역이 뭐 문명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뭐 먼저 있었겠죠. 있었겠죠. 근데 시베리아의 뭐 극동 지방 고대 가축화 된 뼈가 발견된 주장이 있어요. 네. 고고학적 기록은 좀 모호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뭐 12만 년 전부터 늑대와 인간이 함께한 흔적을 발견하고 늑대에서 개로 유전적 변화가 생긴 게 6만 8천 년 전, 15만 년 전이다. 아주 길게 본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하면 0.01%쯤 되고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더 뒤.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가 된 시기는 빙하기 후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바로 직전 후 그래서 12,000년에서 15,000년 전에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가 늑대에서 분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고 있죠. 인간과 함께한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개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같은 뭐 얘네가 회색 늑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가령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말티즈 얘네는 생긴 것도 성격도 너무 달라서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했는지도. 그러니까 얘는 자연에 선택된 게 아니라 인위 선택에 사람이 골라낸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발 작은 놈들 하겠어. 뭐 머리칼 긴 놈들 하겠어. 자연은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 왜 몸통 다리 짧고 몸 긴 애들 있잖아요. 예. 자연상 놔두면요 일주일도 못 견디는 애들입니다. 닥스훈트 이런 애들.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특정한 외모, 성격, 크기, 능력 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했어요. 왜 일단 큰 거 좋아했죠. 너무 무섭지는 않지만 우리가 친화적이 되고 어쨌든 얘는 뭐 동물을 잘 쫓아가 얘는 뭐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냥이나 목축이나 경비 그다음에 내 반려견은 좀 더 귀여워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맞춰서 개를 기르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 계속 반복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얘는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한 세대 나니까 해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품종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다 한 개의 종입니다. 카니스, 루푸스, 파밀, 리알리스 다 교배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의 작은 변화 하나 가지고 돌연 변이로 그런 몸이 됐어요. 소형견과 대형견 차이도요. 유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과 문화에 따라 북극 지방에서는 썰매견, 유럽에서는 장식견 같이 많이 만들었죠. 아까 뭐 시베리안 허스키, 말티즈 같은 것도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두 같은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번식과 유전적 변이 덕분에
다양해진 거죠. 인간이 얼마나 인간 지독하다 진짜. 정말 어떻게 회색 늑대에서 말티즈를 그러니까 만드냐.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와. 네, 인간 정말 훌륭합니다. 아, 훌륭하다. 네. 예, 훌륭하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늑대 얼굴이 보이는 애들, 말라뮤트, 시베리안 네. 허스키, 진돗개 같은 애들은 뭐 전혀 아닌 애들, 푸들,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보다 늑대에 더 가깝다. 전혀 아닙니다. 아, 네, 거리 말이 안 똑같아요. 된다. 예. 아. 말라뮤트, 뭐 허스키, 진돗개 네. 외모 성격 조금 비슷해가지고 늑대 닮았잖아요. 네. 하지만 늑대하고 더 가깝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진돗개는 그렇군요. 유전적으로 늑대와 아주 가까운 토종견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뭐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랑 제일 뭐 닮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다던데. 99.9% 일치하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가 네. 그 알래스칸 말라뮤트, 예.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늑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라고 밝혔어요. 그 최봉환 박사님이 옛날 샀던 고대개, 현대개, 야생개, 외국개, 한국 토종개 한 33품종에 2,258마리. 오유, 도대체 2,258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와, 예. 이거 정말로요. 와, 정말 힘든 일이야. 정말 고생하신 얼마나 거죠. 많이 예. 연구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개가 다른 어떤 종의 개들보다 늑대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가 야생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돗개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그 주인의 공간 안에서 예. 마당이고 집안에 절대 똥을 놓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당에 놔줬으면 좋겠는데 파산들이 꼭 얘를 데리고 나가 서 산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돕니다. 배변 산책을 해줘. 네, 그게 힘들어요. 네 개도 아니고 딸이 맡겨놨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나가야 되는 거야. 네. 예, 지금 손주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예. 아, 요거 제가 좀 그렇게 찾아보다 궁금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여우, 자칼,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개과인데 예. 제 눈에는 하이에나는 진짜 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더라고요. 하이에나야말로 개랑 정말 멀리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아니 하이에나 앞모습 말고 개처럼 생기잖아.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 예. 옆모습 보면 턱에서부터 머리 코끝에서부터 예. 목까지 예. 목에서부터 몸끝까지 길이를 보면요. 예. 전혀 다릅니다. 아, 그러는가? 예, 전혀 이거 같은 동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분류학적으로 쟤는 하이에나과하고 몽구스랑 차라리 더 가깝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또 저렇게 다른- 보니까 몽구스 느낌 난다. 네. 이렇게 옆으로 세우면. 예. 저거 어디랑 개랑 닮았어요? 당장 안. 예. 너무 뭐라고 하시네. 예. 개랑 늑대 교배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종의 카니스 루푸스예요. 같은 종의 다른 아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개들도 서로 하듯이 가능합니다. 어. 근데 개 교배를 통해서 개와 늑대에서 태어난 개를 늑대개 울프독이라고 해요. 아, 울프독. 예, 근데 그 자손들도 네. 생식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나귀와 말 사이에 태어난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얘네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울프독은. 얘기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러네. 그런데 그러니까 행동이나 예. 생태 그다음에 사회적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교배는 이런 자체입니다. 개랑 늑대가 다 마주쳐서 너 마음에 드는데 짝짓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 예. 늑대개는 일반 개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고 그 울프독이요. 예. 사회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훈련하기니까 그러니까 성격도 부모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도 키워하지 않죠. 키우지 않고 기호하지 않습니다. 예. 키워하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없어요. 예. 근데 가끔 또 키우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려면 또 그냥 죽습니다. 울프독과 울프독끼리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도심에 출몰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들개라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인가요? 들개는 개죠. 그냥 개인데 들에 사는 개인가요? 예, 늑대와 반려견의 중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인간이 늑대와. 키우다가 길들여 키우다가 내버린 거죠.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으로 복귀했죠. 야생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주는 거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성이 다시 강화됐죠. 살아났다.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은 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열심히 해서 야생성이 살아낸 애들이 말 들개가 됐죠. 우리 들개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들이 내보낸 겁니다. 사람이 버린 거고 예. 얘네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너무 독립적이진 않아서 인간이 살던 곳에 많이 내려와요. 예. 그래 뭐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작은 야생 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죠. 제주도는 들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주도예요. 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인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제주도까지 와서 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네. 제주도에 와서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구나. 네. 아이, 그럼 안 되죠. 예. 자,
늑대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하지만 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막 배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때 늑대였던 개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개를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친화력이 있는 애들만 계속 키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가. 그런 거죠. 계속 우리 좋아하는 애들만 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잘 안기고 발에 안고 발 눕고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결국 그런 성품만 남았게 된 거죠. 모든 회색 늑대가 다 가축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 아니었죠. 우리가 되는 애들만 받는 건가요? 되는 애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인간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본능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늑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고 피해요. 근데 예. 개는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짓, 표정, 행동까지 다 반응하고 네. 심지어 도움도 청하잖아요. 그게 귀여워하거든요. 날 도와주세요. 끙끙댈 때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귀여워한 거거든요. 예. 근데 반면 늑대는 독립성이 되게 강합니다. 문제 해결을 직접 하려고 그래요. 동료와 협력하려고 하죠. 근데 개는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여워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야생 늑대를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츄어리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길들어져 있는 개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군요. 야생에 부족해요. 야생 늑대 그냥 냅두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궁금했는데 정글북이라든지 원령공주, 늑대소년 이렇게 미디어에서 늑대가 사람을 키우는 설정도 굉장히 많고 그 로마 건국 신화에서도 막 늑대 젖 먹고 애들이 쌍둥이들이 막 자라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나 설화가 많아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사람과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사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예. 그러니까 새끼 늑대를 어미와 분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키우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새끼부터 태어난 애를 갖다 놓으면. 예. 뭐 늑대 소년은 사람을 간년에 캤다가 늑대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연고자나 사육사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늑대는 이제 본성상 야생성이 있고 개에 비해서 사육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반려동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글북이나 원령공주, 늑대소년 같은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창작이죠. 왜 하필 늑대냐고. 예.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늑대와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거나 가정 내에서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개잖아요. 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발짝만 넣어가면 있는 늑대란 말이에요.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인간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야성과 이성. 우리도 그 야성성 있잖아요. 이성도 있지만 야성성 있다는 개한테 한 거죠. 자연과 문명의 갈등 같은 깊은 상징을 늑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의 공존, 자유의 억압,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소재가 아닐까요? 그렇지. 네. 거기다 변신과 초인적인 그 능력들을 판타지 요소가 붙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서 쓰여요. 예.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의 야생성을 쓰기에는 또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그렇죠. 늑대는 약간 개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디어 속 창작물들은 되게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늑대랑 개를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가 생물학적으로 식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개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다 먹죠. 뭐 남은 밥을 줘도 먹고. 다 키면 안 된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그렇구나. 늑대는 주로 순수한 육식입니다. 걔는 남은 밥 주면 안 먹나요? 안 먹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이런 것들 야생 동물만 사냥해 먹죠. 근데 개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면서 제일 처음에 먹은 게 뭐였을까요?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남은 밥. 똥이었어요. 똥. 사람똥. 사람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개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똥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개가 이 똥을 다 치워주는 것이 상당히 이뻐 보였던 그래서 거예요. 똥개구나. 네. 나쁜 게 아니죠. 사실 똥에는 사실 많은 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잡식성으로 진화합니다. 인간의 식습관 먹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먹는 거 걔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식품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심지어 곡물, 야채, 가공된 사료를 소화하는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늑대도 상황에 따라서는요. 식물성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래요? 열매, 풀, 먹을 거 없으면 그것도 먹어야겠죠. 하지만 개처럼 다양한 음식, 또 가공된 먹는 것을 소화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개는 인간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규칙적인 급식을 먹이를 얻는데 늑대는 사냥 능력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거기다 결정 차이가 뭐냐면요. 예. 소화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습니까? 개는 심지어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분을. 이게 큰 게 밥도 먹고 뭐 파스타도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이야 사람. 예. 그런데 늑대는 그게 없어요. 파스타 이거 못 먹습니다. 탕수육 소스 못 먹네요. 네. 예, 탕수육에 그 알맹이만 먹습니다. 알맹이만 먹는 더 얇은 놈들이 먹는다. 약간 벗겨 먹는 아이들. 그러네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예전에 사람이 분변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더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식성이랑 닮아질 수밖에 없는.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새끼 늑대한테 게 사료 주면 먹나요? 예. 개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늑대나 늑대 개는요 개살을 먹기도 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 존재 왜 안 먹겠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관리만 잘 된다면요 개 사료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 사료는요 개 잡식성 소화기에 맞춘 것이에요. 그 늑대는 육식성 본능과 영양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생 늑대 새끼에게 그러니까 개 사료만 주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죠. 개 사료를 먹여도 되지만 거기보다 또 계속 고기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좀 답이 예상되긴 하는데 만약에 늑대랑 개랑 싸우면 예를 들어 뭐 개 중에서 뭐 챔피언급이라고 치면 늑대가 그래도 이기겠죠? 그러니까 큰 늑대랑 작은 개랑 싸우면 작은 개가 늑대가 이기고요. 작은 늑대랑 큰 개가 싸우면 큰 개가 이기겠죠. 그런가? 예. 근데 늑대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으려 거든요. 강한 힘, 심폐지구력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냉철한 심리적 능력도 갖춥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면서 싸우거든요. 실제로 늑대는요 개 몸통을 딱 물어가지고요 내장까지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심폐지구력이나 야생에서 싸운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과 크기, 성격에 따라 뭐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작은 품종과 늑대는 뭐 확실히 늑대가 우세하겠죠. 하지만 대형 견종, 투견 종류와 싸우면 개가 이길 수도 있겠죠. pitbull테리어는 승산이 있다. 근데 좁은 공간에서 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는 야생에서는 늑대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늑대와 개의 차이점, 뭐 시력이나 후각 같은 감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늑대 특유의 시그니처인 하울링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력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늑대나 개나 다 시력이 나빠요. 둘 다 나쁘다. 둘 다 나빠요. 사람보다 확실히 잘 못 보나. 야간 시력은 좀 발달했지만,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볼 수 있지만 시력은 나쁩니다. 그다음에 색도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감지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그래서 넓은 시각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시력 자체가 좋습니다. 근데 늑대는 개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먼 거리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걸 봤으니까 개는 멀리 있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냥하니까 멀리 있는 걸 봐야겠죠. 근데 후각은 개나 늑대나 다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이 있습니다. 근데 늑대가 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죠.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죠. 개의 후각 수용체가 약 2억 개예요. 2억 개인데 사람은 사람보다 한 50배 많은 거예요. 근데 늑대는 개보다도 훨씬 더 후각 수용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가 그냥 하울링에 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들은 안 하잖아요. 걔는 康康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늑대는 하울링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영역 표시도 하고 무리 구성 간의 위치 확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넌 저쪽으로 공격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껴지고 울림이 깊어요. 자연스럽게 멀리 갑니다. 근데 개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개가 짖는 것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정도, 또 관심 끄는 정도, 위험을 알리는 정도예요. 늑대의 하울링만큼 널리 퍼질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집단 의사소통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짖는 건 누구냐? 기가 사람에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유명한 짤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자연에서 통하진 않는다. 늑대는 왜 사람을 공격 안 합니까?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그럼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운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면 상어가 스쿠버 하면 상어 많이 보잖아요. 상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요. 1년에 상어에 물려 중사면 6명에서 10명 사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6명이 10명 사이에는 스쿠버는 없어요. 왜냐면 상어가 보기엔 스쿠버는 맛없게 생겼어요. 까만 옷 입고 공기통 메고 있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요. 매년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 그러니까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할 리는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사람은 무서운 놈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 다 피해갑니다. 다 알아. 야.
갑자기 좀 약간 이건 좀 그러네요. 예, 우리는 여성만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늑대에 대해 더 파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이번에 좀 원고 구성을 하다가 이상형이 늑대 같은 남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흑심을 품는 남성을 늑대 같은 남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얘네가 평생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로맨티시스트로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무리를 이끌며 수컷은 사냥을 하고요. 암컷은 육아를 담당합니다. 암컷이 육아 담당하고 수컷이 사냥을 해요. 예. 근데 부부 중 어떤 한쪽이 죽기 전은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뭐죠? 예. 진실은 알 수 없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새들이 저기 있잖아요. 다 평생 일부 일처제를 하잖아요. 예.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요 유전자가요 천차만별이에요. 새들 바람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알려져 있잖아요. 한쪽이 죽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기존 배우자의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요. 늑대가? 그건 아주 훌륭하죠. 정말 대단한. 사전 안 그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새끼가 장성하면 생식을 하지 않는 대신 동생을 돌보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성을 찾아 새로운 무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할 정도로 가족애가 유별나요. 이런 점에서 가족애가 유별난 점에서 난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다. 이런 건 괜찮지만 늑대라고 해서 그렇게 일부일처가 강하지는 않다. 한국 사람들도 일부일처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죠. 알려져는 있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얘네가 이런 소문도 있어요. 암컷이 죽었더니 그 수컷이 굶어 죽기를 선택하는 자살을 시도하는 수컷 늑대도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가능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 자살을 시도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이 자살을 어떻게 시도해요? 늑대 수컷이 암컷이 죽으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굶어 죽거나 자살한다는 일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식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요 대신 빠르게 암컷이나 수컷이 죽잖아요. 빠르게 새로운 짝을 찾아 무리 생활을 유지합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쟤는 집단 생활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바람 피우는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카사노바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가야겠네. 새로운 짝을 찾아야겠네. 우리는 이해해 줘야지 됩니다.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러면 동물 세계에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동물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늑대, 승냥이, 비버, 제칼, 독수리, 두루미, 백조, 수달, 여우. 평생 한 개체와 동거동락하고 배우자고 죽으면 재혼도 그다음에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표율 가운데요 일부일처제를 엄격하게 지키는 종은 약 3에서 5% 정도라고 해요. 3에서 5% 적구나. 그 일부일처제를 지켜요. 3에서 5%가. 하지만 바람은 펴요. 일부 지키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늑대는 비교적 완벽한 일부일처제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조류 중에도 펭귄, 독수리, 두루미, 백조 같은 많은 종들이 일부일처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핍니다. 이 3에서 5% 얘네 일부일처제 유지하는 애들은 일부일처제의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짝짓기 한 게 귀찮지 않겠어요. 매번 새로운 짝을 찾는데 누가 하나 만날래도 다 썸 타야 되고 100일 해야 돼 1000일 해야 돼 선물 주고 근데 한 번 딱 결혼하면 얼마나 편해요. 연애하고 결혼하니까요 정말 인생 편해요. 그 전까지 연애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혼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좋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일처제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적인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협력해서 새끼를 키울 수 있잖아요. 부부가 협력해서 그거 유리하지. 그렇죠. 자기 원래 생명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건데 그렇죠. 새끼를 건강히 키울 수 있다는 게 부부가 함께 하니까 한눈 안 큰 팔고. 장점이에요. 근데 다 떨어져 버리면 그게 혼자 키워야 암컷이 수컷이 혼자 키워야 되는데 또 양육 기간이 특히 사람처럼 긴 동물에게는 아주 유리하죠. 그때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호르몬이 막 작용을 해서 강한 유대감을 만들게 되죠. 그 조건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일부일처가 분명히 또 불리한 점도 있어요. 한쪽이 사망했다. 그러면 번식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또 이제 고립된 소규모 집단계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도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럼 막 여기저기서 짝짓기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개 안 좋은 점도 있고 진화적으로는 환경의 안정성과 자원 분배, 육아 방식에 따라 일부일처제와 다부일처제가 번갈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양부모의 협력이 자녀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문화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일부일처제 찬성합니다. 찬성 너무 행복하시다. 예,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강조를 하십니다. 예. 늑대는 그러면 그 부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가족끼리만 사는지 아니면 단체로 더 크게 무리 생활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누가요? 늑대요. 늑대가요? 예. 아니 큰 개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 암컷, 알파 수컷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커졌다 나갔다. 그러면 이제 딴 데 나가기도 하고 네. 또 그 안에서 소규모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뛰어 나가서 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늑대에 대해서 늑대와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 늑대가 1997년 서울대공원에서 한 마리 등이 피해사에서 멸종했다고 하셨는데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아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게 복원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복원 작업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늑대가 없으니까 이제 남의 늑대 갖다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호감도가 별로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반달곰을 하자. 곰 기여한단 말이에요. 늑대하자. 늑대 기여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늑대를 어디서 이제 방사할 거냐. 두루미 이런 것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어서도 막 하는데, 예.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다. 네. 그렇죠. 예, 늑대 복원을 막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외국에서는 요즘 늑대가 아니라 옛날 고대 늑대. 고대 늑대. 그러니까 옛날 살때 옛날에 멸종된 늑대를 갖다 이제 복원한 거예요. 예. 복원을 했어요. 크리스퍼 유전 가이. 예. 크리스퍼 유전 가이로 했죠. 다이어 울프라고 이제 합니다. 예. 다이어 울프 가지고 옛날 늑대를 복원했어 하고 있는데 약간 과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DNA의 일부를 했을 뿐이죠. 그 비슷한 늑대 새끼를 만들긴 했지만 옛날 복원된 늑대가 옛날 고대 늑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복원된 늑대가 이제 완전한 고대 종과는 다르고 일부 DNA 변형이 포함되어 있어 진정한 복원이라고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 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멸종하는 동물들을 복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동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자기 해놓고서 너무나 과장되게 해버리고 나니까 되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약간 과장하고 나니까 욕 먹죠. 그렇지. 과장이 걸리는 딱 순간. 그만큼 말씀 됐는데 그러네. 훌륭했는데 약간 욕심을 냈어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욕심내지 맙시다. 자, 오늘은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무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